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이번 이야기 치즈버거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치즈버거님께서 굉장히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제가 봤을 땐 그렇습니다. 이게 한 번 겪기 힘든 일들이 정말 많이 치즈버거님에겐 일어났었는데 오늘도 아마 그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분은 진짜 생존 왕이죠. 오늘은 어떤 식으로 또 생존을 하셨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치즈버거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오늘 또 밝은 목소리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우, 저희 항상 받들어 모시겠습니다. 자, 근데 치즈버거님 이야기를 저희가 들어봤을 때 생존 확률이 높으셨었어요. 네. 위급 상황이었고 정말 위험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겨나가셨는데 오늘 이야기도 정말 또 큰일 날 뻔한 일이 있었다고 하셨어요. 예, 맞습니다. 오늘 일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실제 제가 겪었던 일이고요. 아무래도 캐나다라는 다국적 문화에서 정말 많은 친구들을 고루고루 사귀는 걸 제가 또 좋아했거든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보다 제가 꽤 많은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네, 또 해외다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기 힘든 일들이 많이 벌어지겠죠? 예, 맞습니다. 네, 자, 그러면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이리십니다. 치즈버거예요. (2000년) 후반대입니다. 거의 2010년 경이고요. 그때 당시 제가 학교를 졸업하고 제가 꿈에 그리던 영주권을 취득을 하고요. 일을 해서. 그때 당시 제가 목표가 하나 있었다면 사업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영주권을 받자마자 사업자를 만들고 그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까 고민하던 중에 사실은 사업의 첫 번째는 투자금이 안 들어가야 되고요. 그때 당시 저는요. 가장 투자금이 안 들어가면서 몸으로 할 수 있으면서 돈을 벌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생각해보니까 캐나다는 지역 커뮤니티가 있어서 중국 사람은 중국 사람들끼리,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들끼리, 베트남 사람은 베트남 사람들끼리 그들만의 커뮤니티가 형성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다시 이야기하면 중국 차이나타운에 있는 한인 레스토랑은 중국 사람이 사장이지만 그 한인 레스토랑에 있는 김치는 한국에서 사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 아이템을 딱 생각해서 그러면은 내가 나름대로 이렇게 친구들도 많고 인맥이 있으니까 식자재 납품 딜리버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막 영업을 돌면서 꽤 운이 좋게 거래처가 이렇게 한 개, 두 개 생기더라고요. 물론 밴을 사서 야채부터 식당에서 원하는 건 제가 다 딜리버리를 해드렸죠. 네. 꽤 괜찮았어요. 꽤 괜찮았고 어느 정도 사업이 진행되면서 직원도 2명 정도를 제가 또 구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어느 정도 회사가 커가는 게 느껴졌고 제가 이제 한국에 한 번도 들어가지 않았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에 한 10일 정도 머물게 됐어요. 한국에 들어가게 됐고 그때 마침 제가 한때 학교 생활하면서 캐나다에서 가이드를 좀 했거든요. 네. 그래서 가이드 사장님한테 갑자기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웬일인가 하고 전화를 받았죠. 받았더니 켄 지금 너 한국에 있지? 그래서 사장님 어떻게 하셨어요? 하니까 아니 네 핸드폰 꺼져 있어가지고 확인해보니까 한국에 있어가지고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웬일이에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괜찮다면 제주도에서 한 4일 정도 가이드를 해줄 수 있겠냐요. 그래서 바로 저 지금 바쁘고 개인적으로 일보러 왔으니까 사장님 그리고 저 이제 아시잖아요. 저 따로 사업하는 것도 있고 해서 네. 얘기를 했는데 그 사장님이 계속 어려운 거 아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 제주도에서 빌딩을 몇 개 사려고 하는 중국 사장님이 있는데 이분이 부동산으로 성공한 재력가인데 한 이틀 정도는 가이드를 하고 그 다음날에 그 사장님이 살려고 한 부동산 건물들을 직접 가서 네가 한번 등기부도 좀 뽑아보고 나중에 공인중개사 만나면 이렇게 통용만 해줘라. 그래서 아니 굳이 제가 가서 뭐 중국 사람이면은 중국어를 하시는 분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그래도 자기는 이렇게 영어도 되면서 한국말도 잘 들을 수 있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한국말을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안 한다고 했지만 결국에는 그 가이드 사장님께서 바로 1,000만 원 외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언제 오시는데요? 당연히 해야죠. 1,000만 원이면 적은 돈이 아니니까요.
근데 총 4명이 오는데 우선은 차를 렌트를 하는데 차 한 대는 벤츠 S클래스를 반드시 렌트를 해야 되고 나머지 한 대는 적당한 중형차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저한테는 그 와중에 돈을 벌 수 있는 직업이 생겼으니까 바로 저는 비행기를 타고 제주도로 갔어요. 네. 그 사람이 오기 하루 전에 가서 그때 당시는 벤츠를 렌트하기가 상당히 힘들었어요. 그래도 결국엔 찾아내서 차 2대를 렌트를 하고 공항에서 기다렸습니다, 제가. 공항에서 기다렸는데 누가 봐도 정말 젠틀한 키는 한 170cm 정도 되시는 사장님 1명, 그 다음에 누가 봐도 그 사장님의 딸 같으신 분 1명, 그 다음에 비서 2명이 이렇게 딱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픽업을 해서 차 한 대는 비서 2명이 오게 됐고 나머지 벤츠는 제가 운전해가지고 첫째 날엔 제주도 가보신 분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뭐 올레길이라든지 공문시장이라든지 가이드를 쭉 해드렸어요. 열과 성의를 다했어요. 그리고 둘째 날 역시 한라산까지도 가고 말도 타고 정말 재밌게 이렇게 가이드를 제가 해줬어요. 근데 사장님한테 제가 슬쩍 여쭤봤죠. 혹시 따님이시냐고 하니까 자기가 소중하게 생각한 딸인데 꼭 한번 한국에 와보고 싶어서 이번에 자기가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공주님이었어요. 정말 하는 말투나 하는 행동이나 그 다음에 무언가를 이렇게 사는 그 소비나 정말 여유로움이 많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마지막 전날에 다시 한번 그 사장님께서 사시려고 하시는 그 빌딩의 등기부를 한번 뽑아보고 뭐 근저당이라든지 가압류라든지 뭔가 잡힌 게 있을 수도 있으니까 꼼꼼하게 한번 검토를 하고 셋째 날에 부동산에 직접 가게 됐죠. 가서 서류를 한번 쫙 보고 네. 그다음에 저 포함해가지고 5명 이쪽 공인중개사는 혹시 모르니까 이 사람도 중국말 하시는 분들을 데리고 오셨더라고요. 네, 저는 저를 믿고 저한테 통역을 맡기셨지만 적어도 그 건물의 시세 차익만큼은 매입을 할 수 있게 해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가격이 너무 터무니없어서 조율을 해드리고 거래가 잘 성사가 됐어요. 예. 잘 성사가 되고 그다음에 저녁에 따님께서 자기가 꼭 가고 싶은 박물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박물관으로 다시 갔다가 저녁에 한일식당에서 밥을 먹고 있다가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 스케줄 자체가요. 그러면서 사장님께서 저를 이렇게 유심히 보더니 상당히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말투와 표정으로 저한테 자네 지금 캐나다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캐나다에서 자그맣게 비즈니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얘기를 하는 게 야채 배달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고 하니까 생각해보라고. 내가 지금 빌딩을 5개를 사러 왔는데 내가 자네를 가이드로 고용을 하면서 이 정도 확인도 안 했겠냐고. 아, 그러십니까? 겉모습과는 다른 거지, 사람이란. 얼마나 또 꼼꼼할까. 저 정도 위치까지 올라가려면. 네.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다가 갑자기 그 사장님의 따님께서 자기가 핸드폰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핸드폰 어디서 잊어먹었지? 그러고 있는데 갑자기 여기서부터 이 사장님이 돌변을 하더니 비서 2명을 싸대기를 때리면서 발길질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거 너네들은 확인 안 하고 지금 핸드폰이 없어졌을까? 너네 뭐 하고 있었냐고 지금까지. 갑자기 성격이 바뀌시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그 상황이 무안하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사장님 우선 마지막 간 데가 박물관이니까 예. 제가 우선 가서 핸드폰을 반드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물관에 갔어요. 박물관에 갔는데 당연히 영업이 끝났고 불이 꺼져 있죠. 근데 거기가 개인 박물관이라서 충분히 대화로 하면은 저 안에 따님의 핸드폰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경비 아저씨하고 얘기를 해서 결국엔 핸드폰을 제가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다시 드렸죠. 드리니까 그 사장님 원래 텐션으로 이렇게 돌아오셔가지고 되게 젠틀하고 매너 있게 웃으면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면서 자네 내 밑에서 일할 생각이 없나 갑자기 그런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근데 당연히 저는 하고 있는 일이 있고 결국엔 제가 안 한다고 했지만 그렇게 해서 마지막 날에 제가 그 사람 명함을 받았거든요. 명함을 받고 자네 때문에 비즈니스 잘 되고 어찌됐건 핸드폰도 잘 찾아서 고맙네 하고 그렇게 해서 헤어졌습니다. 헤어지면서 언제든지 부탁할 일 있으면 꼭 자기한테 연락을 하라는 거죠. 아, 예 하고 제가 보내드렸고 저도 이제 개인적인 일을 보고 다시 캐나다로 왔어요. 와서 여기서부터는 다시 캐나다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날도 어김없이
거래처에서 발주받은 물건을 사고 발주받은 물건을 사던 와중에 음식점에서 술을 주문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캔맥주하고 그다음에 한국산 소주죠. 소주도 사고 이것저것 사고 이렇게 들고 나오다가 캔맥주가 보통 이렇게 8개나 4개로 돼 있잖아요. 그걸 제가 떨어뜨리면서 이게 떨어뜨리면 캔맥주에서 가끔 이게 터질 때가 있잖아요. 찌그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2개를 떨어뜨렸어요, 바닥에. 떨어뜨리고 당연히 이제 맥주가 새 나오니까 아깝지만 그래도 재떨이라도 할 겸 캔맥주 안에 있는 맥주를 싹 버리고 제가 이제 운전석 가운데다가 놓고 운전을 하고 가고 있었어요. 근데 저 뒤에서 경찰차가 따라오는 거예요. 저 경찰차가 왜 따라오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냐면 항상 운전을 하면서 저는 백밀러를 무의식적으로 보는 습관이 있어서. 네. 근데 이 경찰차가 한참 5분에서 10분 정도를 따라오다가 역시나 바로 그 스피커폰으로 얘기하는 게 차 세워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왜지? 내가 뭘 잘못했지? 왜 내 차를 세우려고 하는 거지? 그래서 우선은 섰어요. 그때 시간이 이제 저녁 8시에서 9시 넘어가는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한국하고는 완전 다른 법이니까 캐나다 법은 한국하고 비교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캐나다가 저승사자라면 여기 한국은 막내 아들도 안 돼요. 막내 조카뻘도 안 되는 차이가 나요. 그래서 저도 기본적인 지식은 있으니까 우선 경찰차가 세우면 경찰차에서 경찰이 내릴 때까지 저의 오른손과 왼손은 운전대를 잡고 있어야 돼요. 네. 왜냐면 피해의 위협이 있는 나라니까. 저도 기존에 뭐 티켓을 여기서 말하는 티켓은 이제 딱지를 몇 번 끊어봤기 때문에 기본적인 룰은 저도 알고 있었죠. 근데 이제 거래처에서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고 저는 다급한 상황이었죠, 그때 당시에. 근데 어찌됐건 세웠으니까 저는 기다리고 있었고 그렇게 한 30분 동안 제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그리고 나서 30분 정도 지났을 때쯤 나오셔가지고 나오면 이제 이 사람이 똑똑해야 제가 그때 창문을 내리거든요. 무작정 또 창문을 내리면 안 돼요. 그래서 창문을 내렸죠. 그랬더니 저를 한번 쓱 보더니 너 뒤에 후미등 나간 거 알고 있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것 때문에 나를 지금 세운 건가? 근데 후미등 나간 거를 확인 못하면 그 또한 티켓을 끊거든요. 예. 안전부주의로요. 그래서 그거 내가 확인 못했는데 바로 갈도록 할게 그랬어요. 네. 그러면서 내 차 안에 있는 부분들을 후레쉬로 이렇게 살피더니 맥주캔 하나를 딱 보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절 보더니 너 술 마셨니?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마셨고 이거 빈 깡통이고 여기 재떨이로 이렇게 놀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니까 표정이 거짓말하지 마 그 표정이었어요. 저를 보면서. 네. 그러더니 또 물어보더라고요. 너 술 정말 안 마셨어? 나 안 마셨어. 이거 재떨이 하려고 여기다 놓은 거야. 그랬더니 바로 경찰 차 안에 2명이 타고 있었는데 나머지 1명을 부르더라고요. 부르고 저한테 자동차 보험, 운전면허증, 그 다음에 아이디 카드. 네. 그렇게 요구를 해서 다 서류를 보여드렸죠. 보여드리고 이 사람은 제 신원조회를 하고 나머지 1명이 뒤쪽부터 앞쪽까지 싹 살피는 거예요. 네. 이게 지금 뭔 일이지? 그런 생각은 좀 들었어요. 왜냐면 그런 경험은 제가 처음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그 빈 캔 깡통을 2개를 제가 차에다 놨다고 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사실은 캐나다에서도 재활용하는 데다가 갖다 주면은 캔 하나당 10센트 이상 받을 수 있거든요. 모아놓고 아이고. 팔면은요. 예. 저는 그것까지 심지어 다 모아서 팔고 그랬었으니까 그때 당시는요. 예. 근데 빈 깡통이 또 나왔잖아요. 뒷좌석에서. 똑같은 브랜드 깡통이 또 나오니까 여기 하나 더 있네 이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앞에서 절 보고 있는 사람이 너 거짓말 한 거 맞네. 술 2캔 먹었지? 이러면서 저한테 내리라는 거예요. 내려서 음주운전 체크하는 기계가 아니라요. 그때 당시는 캐나다에서 저한테 오른손 올려 왼손 내려 앞으로 가 뒤로 가 옆으로 가 앉아 일어나 그걸 시켰어요. 음주 측정기로 안 하고. 예. 지금도 그럴 겁니다. 많이 바뀌었겠지만 미국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경찰이 말하는 대로 그대로 율동을 하는 거죠. 왜냐면 만약에 내가 술이 취했다면은 네.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못하고 술 취한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할 거 아니에요. 네. 거기서 술을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취했는지 안 취했는지 그다음에 제 눈을 또 후레쉬로 비춰보면서 야근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경찰이 정말 나쁜 게
제가 아무리 캐나다에서 그렇게 오래 살아도 사투리라는 게 있거든요. 그 슬랭이라고 하는데 저도 이제 긴장을 하면은 제가 오래 살았지만 못 알아들을 때가 있거든요. 사람인지라서.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뭐라고 짧게 막 하게 하는데 잘 못 들었어. 천천히 다시 얘기해 줄래 해도 너 술 마신 거 맞네. 그러면서 막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음주운전, 공무집행 방해, 지시명령 불이행 3-4가지 항목을 부르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너는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지금 이 시간부터 너를 구금하고 그 다음에 유치장에 가둘 거다. 바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바로 유치장으로 갔어요. 예. 가는 순간 이게 지금 무슨 일이지? 내가 지금 뭘 잘못했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난 거지? 당한 사람만 알잖아요. 그때 네. 상황이요. 그래서 이게 버틸 수 있는 멘탈이어야 하는데 이거는 전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그런 생각을 하고 사실은 답이 없었거든요. 그렇게 네. 끌려가게 되면 답이 없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가서 옷을 갈아입고 아직도 기억이 나요. 철창문이 열리는데 이게 꿈이 아니지 지금 내가 유치장에 왔다는 게 이게 현실이지,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어찌됐건 이제 저는 유치장에 가게 됐고 철장문이 열리면서 제가 들어갈 방에 문이 열리더라고요. 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또 당황을 했던 게 여자 한 분이 있더라고요. 예. 이건 너무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서 저도 긴장이 되고 멘탈이 이미 나가서 왜 여자 한 명 있다고 얘기하니까 여자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일단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B였던 거예요. 어찌됐건 거기가 2층 침대가 양쪽에 1개씩 있었고 4명이서 잘 수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한 명은 누가 봐도 미친놈이었어요. 그리고 한 명은 되게 점잖게 생기신 분이 앉아 있었고요. 너무 이게 순식간에 일어나서 어떻게 제가 저의 디펜스를 할 수도 없는 순간에 이렇게 일어나 버려서 네. 일단은 뜬 눈으로 하루를 그렇게 보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어요. 그 다음 날에 전화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전화를 하면 안 되니까 일단은 한번 생각을 해보자. 내가 왜 여기에 끌려왔을까? 네. 내가 잘못한 게 뭘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고 누구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이게 두려움이라는 게, 사람에 대한 두려움, 그것도 일반 사람들이 아닌 이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은 제가 처음 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범죄자도 많을 거고 하니까 그거에 대한 공포가 엄청 저는 밀려오는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던 와중에 제가 제 방에 있었던 사람 중에 가장 점잖게 생긴 사람 있었거든요. 네. 그분이 백인이었어요. 그리고 이상하게 생긴 사람은 베트남 사람이었고요. 네. 백인 남자 2명, 베트남 남자 1명, 저 그렇게 4명이서 방을 쓰게 된 거죠. 가장 점잖게 생기신 분한테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저 하나 물어볼 게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들어오게 됐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이 사람 저한테 아무 말 안 하는 거예요. 예.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마치 영혼이 없는 사람처럼 그냥 침묵한 채로 아무 표정 없이 정면만 주시하고 있었어요. 예. 그 찰나에 옆에 있는 베트남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제 사인에서 들어온 거니까 말 걸지 말라고. 그리고 이 한 명도 얘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베트남 사람이 같은 동양인이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내가 지금 음주운전으로 해가지고 여기 들어왔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여기를 빠져나갈 수 있냐. 그러더니 피식 쪼개더라고요, 저한테요. 예. 그러더니 웃으면서 못 나가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렇게 무슨 말해 하니까 네가 말한 대로 치면 너는 지금 경찰이 지시하는 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고 술 먹었는데 안 먹었다고 하고 거짓말까지 했는데 넌 힘들 것 같아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오, 예. 그러더니 대신 여기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가르쳐줄게 이러는 거예요. 여기서 기소가 되고 판결이 되면 연방교도소로 저는 가게 되는 상황이었었던 거예요. 너무 암담하잖아요. 그래서 둘째 날에 제가 머릿속을 좀 정리를 하고 일단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그래서 직원한테 전화를 했어요. 난리가 났죠, 회사는. 사장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올 브레이크를 해서 냉장창고에 있는 물건들은 다 썩었고 그 다음에
업체들이 지금 왜 물건 안 주냐고 하고 난리가 난 상황에서 앞뒤 다 자르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너 빨리 한인타운 가서 변호사 접견해야 되니까 이 상황을 좀 해결해줘 이랬어요. 네. 그리고 그렇게 또 이틀이 지났어요. 근데 제가 그때 하루에 2시간도 못 잤어요. 왜냐면 이 때문에 제가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하길래요? 제가 2층을 썼는데 그 남자가 제 밑에를 1층을 썼거든요. 예. 밤만 되면 저한테 올라와가지고 너 나 좋아? 이거는 당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면 그 베트남 애가 비계로 이렇게 던지면서 셔터퍽 하고 자라고 이래요. 오. 근데 이 상황을 받아들여야 제가 뭔가 여기서 탈출할 방법을 찾아내잖아요. 이 상황 자체가 저는 태어나서 처음 또 겪어보는 일이고 하필 이 공간에서 이런 사람들이랑 같이 있으니까 제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멘탈이요. 와, 이거는 누구든 그러죠. 예. 예. 그리고 그렇게 이제 그 다음날에 변호사 접견이 왔어요. 네. 접견이 왔고 당연히 유리창 사이로 마주보고 전화기를 서로 얘기를 하는 거죠. 사건 자료는 어느 정도 파악을 했고 지금 켄한테 생긴 죄목이 총 5개다 라면서 네. 쭉 읊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는 술을 먹지도 않았고 근데 이 변호사가 이러는 거죠. 저기요 경찰한테 거짓말했고 실제 맥주를 한 캔 마셨다고 했는데 나머지 뒤에서 한 캔을 또 찾은 거고 증거가 너무 완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뺄 수 없으니까 지금 가능한 건 판사님한테 선처를 바라라는 거예요. 예. 이게 법이 완전 한국하고는 다릅니다. 예. 그래서 선처를 바라라는 거는 제가 잘못을 한 거를 시인하고 그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게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라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건가요? 그러니까 변호사가 그렇대요. 그러면 형량이 감형이 된대요. 아니 그러면 제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나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예. 대신 선처를 해서 최대한 형량을 내릴 수 있게 자기가 최대한 노력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그렇게 하루 이틀 더 지내다 보면은요, 역시 사람이라는 게 무서운 게 적응을 하기 시작해요. 예. 그래, 차라리 변호사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게 오히려 잘 됐어. 그럼 내가 여기서 살아야 된다면은 나는 그러면은 제일 먼저 뭘 해야 되나. 그래서 그 베트남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네. 룰 1, 2, 3를 얘기해 주더라고요. 첫 번째 룰이 절대 스네치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고자질하거나 누구를 밀고 하면은 여기서는 바로 죽을 수 있대요. 네. 그 다음에 네가 살려면은 여기는 한국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너는 결정을 해야 돼. 중국 사람 무리에 섞일지 아니면 베트남 사람 무리에 섞일지 아니면은 제3자한테 갈지 그건 네가 결정하는 거야. 그리고 세 번째 룰이 한번 결정을 했으면 절대 배신은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왜냐면 저는 형량이 어떻게 되건 몇 년을 받건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또 3일이 또 지났어요. 3일이 지나고 변호사가 와서 선임계약서를 쓰고 변호사 비용을 지불을 했죠. 정확하게 제가 몇 년 살아야 되는지는 얘기 안 해줬어요. 그 변호사가 최대한 형량을 감형하겠다. 대신 반성문을 잘 써야 된다. 그리고 반성문을 한 장 쓰면 안 되고 매일매일 써서 보낼 생각을 해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예.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최선이라는데. 네. 그리고 막상 살려고 생각을 하니까 이제 여기서 연방교도소로 가게 되면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 베트남 친구한테 제가 나름대로 정보를 싹 들었으니까 그래 어차피 이 정도야 뭐 이렇게 살아왔는데 네. 괜찮아 잘 버텨나갈 수 있어 그러면서 살살 제 마인드 컨트롤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와중에 그 중국 사장님이 생각나는 거예요. 네. 문득 그냥 돌연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명함이 지금은 스마트폰이 발달했지만 그때 당시 명함철이 이렇게 있었거든요. 네. 그래도 나름 비즈니스를 하니까 명함을 받으면은 명함첩에다가 항상 제가 넣는 버릇이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전화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직원이 와서 우선은 회사는 끝난 것 같으니 법인 계좌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다 정리를 해라. 그리고 거기 명함첩에 보면은 이 이름과 이 명함이 있을 테니까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서 내 얘기를 하고 네. 그다음에 꼭 도와달라고 얘기를 해줘라. 예. 그렇게 해서 회사가 그냥 일사천리로 끝나버렸어요. 네. 업체한테 줘야 될 미수금이라든지 직원 월급이라든지 싹 정리해주고 끝냈어요. 대신 직원이 그만두기 전에 이 부분만 좀 얘기를 해줘라 라고 하고 그때는 그냥 체념했습니다. 제 자신을. 네.
어차피 그 교도소 안에서도 결국에는 제가 느껴본 바로는 결국에는 그 안에서도 제가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나름대로 버티면서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희망이라는 건 있으니까요. 네. 그렇게 한 3일이 또 지났어요. 물론 그 하루하루는 똑같은 방에서 똑같은 사람이 계속 생활을 하면서 순서대로 나갔다 들어왔다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화를 해보니까 직원이 그 명함을 찾아서 전화를 했는데 번호가 안 돼서 이메일을 그냥 보냈다라는 거예요. 네. 네, 잘했다 라고 이제 하루가 딱 지났어요. 하루가 딱 지났는데 접견이 왔다는 거예요. 변호사 접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내가 그 한국인 변호사를 부른 적이 없는데 하고 누구지? 뭐 이렇게 나가봤어요. 나가보니까 3분이 왔어요, 그때. 3분이 오고 3명 다 변호사인데 한 명은 완전 캐네디안 사람인 중국계 변호사님, 그다음에 한 명은 국제법을 담당하는 변호사, 그다음에 한 명은 제주도에서 봤던 그 비서. 이렇게 3명이 왔어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좀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너무 고맙더라고요. 와준 것만으로도요. 그래서 이메일 확인했냐고 그랬더니 확인하고 너가 일했었던 직원한테 싹 자초지정은 들었다. 나올 수 있게 해줄게. 걱정하지 마라.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대신 내가 하는 말 잘 들어라. 그 당일날 있었던 일을 다 종이에다 쓰라는 거예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요. 누구한테 발주가 들어와서 뭘 샀고, 그 다음에 뭘 샀으면 영수증이 있을 거고, 영수증이 없으면 카드 결제 내역, 그걸 싹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그 변호사는 이런 얘기를 저한테 안 했거든요. 그냥 죄 인정하고 선처해라는데 이 변호사들 3명 와가지고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어디를 가고 어떻게 왔는지를 다 설명한 거를 저한테 연습장에 써가지고 내일 올 테니까 전달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다 썼어요, 제가. 네. 어디서 발주가 와가지고 물건을 사러 어느 마트에 가서 그 다음에 마트에서 이렇게 오다가 경찰한테 걸려가지고 그 사람들이 저한테 이제 했었던 것, 제가 느꼈었던 것들을 싹 영어로 썼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은 비서 한 명만 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종이를 가져갔어요. 네. 가져가고 4일 정도가 또 지났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가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게 된 상황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인 변호사가 확실하게 매듭을 짓고 가려고 하는 상황이었고, 그 사이에 중국인 변호사가 와가지고 저는 그날 있었던 일을 상세하게 다 기록을 해서 이야기를 했죠. 또 말씀도 드리고요. 그게 정말 하루 이틀 사이였어요. 그리고 다시 3명이 또 왔어요. 예. 다시 3명이 또 와서 CCTV 찾았다. 너 마트에서 맥주 떨어진 거 그다음에 네가 버리는 게 찍혀있다. 너 이틀 후에 나올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 이러고 살았다.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이 3명의 사람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정말 이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저를 빼낼 수 있을지 얼마나 많은 연구와 노력을 했겠어요. 아무런 조건 없이요. 그렇게 이틀이 지나고요. 제가 바로 출소됐어요. 바로 나왔어요. 그냥 아무 그런 거 없이. 예. 아무런 거 없이. 왜냐면은 증거 자료가 너무 뚜렷하잖아요. 영수증, 맥주 버린 거, 브랜드, 그 다음에 제 차가 이제 견인돼가지고 어느 공터에 있었고, 공터까지 가서 똑같은 맥주캔을 싹 들고 와가지고 다 자료를 제출했었더라고요. 나중에 보니까요. 근데 이거는 표면적인 부분이고 보통 사람들이 아니다라는 건 제주도에서 느꼈지만 저를 이틀에 그렇게 뺄 정도면은 무서운 사람들인 거잖아요. 이야, 파워가 장난 아니네. 예. 이게 돈과 권력이 뭔지 저는 그때 이렇게 느꼈어요. 그리고 저를 그때 당시 유치장에 넣었던 그 경찰관들도 나중에 다 감봉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징계받았구나. 예. 어떻게 보면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니고 외국 사람이 그렇게 와서 생활하는데 적절한 단어 표현도 구사하지 않고 사건 경위도 물어보고 너네들이 유치장 넣은 건 너네들의 잘못이다. 제대로 상황 파악을 안 하고. 그래서 이틀 있다가 바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더 소름이 돋았던 건 제가 제주도 갔었을 당시에 비서 한 분 있잖아요. 네. 그분 한국말을 너무 잘했어요. 근데 제주도에 있었을 땐 제가 한국말 하는 걸 몰랐거든요. 계속 숨기고 있었던 거예요. 그 부동산을 매입하는 그 순간에도 제가 혹시 그 협상 테이블 안에서 거짓말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캐나다에서 저는 이제 출소가 돼서 나오게 됐습니다. 야. 나오게 돼서 당연히 이제 제가 그 사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너무 감사하다고, 정말 은혜 잊지 않겠다고. 예. 그랬더니 제주도 공항에서 처음에 봤었고 말했었던 그 말투로 웃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내 딸 핸드폰 찾아줬잖아. 아, 그거 하나 때문에. 예, 그거 하나 때문에. 그리고 그때 또 얘기를 하던 게 이틀 동안 이렇게 가이드 해주면서 따님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저 나름대로는 해줬거든요. 그 모습이 되게 좋게 보였나 봐요. 그래서 나한테는 이런 일은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열심히 사는 네가 보기 좋고 언제든지 도움 필요하면 얘기하고 대신 내 밑에서 일해볼 생각 없냐. 그때도 저한테 그랬어요. 오. 근데 그때는 제가 마음에 빚을 졌잖아요. 제 그렇죠. 인생이 망가질 뻔한 걸 이 사람이 살려줬잖아요. 그래서 정말 필요하시면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그 사장님이 또 웃으시면서 정말 네가 할 생각이 있으면 부동산에 대해서 배울 생각이 있으면 그때 연락해라. 그렇게 해서 끝난 이야기입니다. 야, 아니. 예. 왜 이게 그냥 허황된 얘기가 아닌 게 뭐냐면 결은 좀 다를 수 있지만 영화 중에서도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예, 그 영화가 이제 전도연 씨가 주연인 영화인데 말 그대로 한국인이 해외에서 누명을 쓰고 깜빵에 들어가게 된 다음에 진짜 한참을 못 왔거든요. 예. 그분은 들어갔어요. 들어가셔가지고 한 1년인가 2년인가 살다가 겨우 빠져나왔거든요. 해외에서 이거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많이 봤어요. 어느 정도냐면은 네.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한국에서 생활하시던 패턴대로 외국에서 생활하시면 아. 잘못 걸리면 그렇게 바로 구속될 수 있어요. 오, 그렇지. 아까도 예. 다른 부분이 있었어요. 핸들에 손이 계속 올려져 있어야 되는 거. 맞아요. 그리고 먹지 않았더라도 뒤에 캔이 있으면 안 된다. 이거. 캔이, 그러니까 맥주가 있어도 따면 안 돼요. 따면은 먹은 걸로 간주해요. 여기서는 잘못 걸리면 바로 구속이에요. 그냥 구속이에요. 그리고 술 먹은 사람들을 더 가중처벌하고요. 그런 것도 있고 심지어는 저는 공항에서 구속된 사람도 봤어요. 뭐 때문에 구속됐냐면은 정말 조심하셔야 될 게 남자분들 제가 말씀드리지만 야한 동영상을 하드디스크에 넣고 줄여가지고 이제 야동이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네. 갖고 가서 하드디스크면 꼭 한 번씩 랜덤으로 까보는데 그 안에 만약에 야동이 있으면 또 구속이에요. 예, 실제 가져가지 구속된 말아라. 사람이 많아요. 애초에 그런 거를. 그냥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세요. 한국에 있었던 건 다 놓고 가세요. 그래요. 거기서 새 출발한다 생각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괜찮다라는 맞습니다. 거죠. 네. 예. 자, 오늘 치즈버거님께서 이야기를 딱 들려주시고 그 이야기를 듣는데 집으로 가는 길이라는 영화를 제가 또 감명 깊게 봤거든요. 그 영화가 그렇습니까? 오버랩이 되면서 어쨌든 교도소에 예. 들어간 건 아니지만 진짜 만약에 들어갔다면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이에요. 치즈버거님은. 예, 거기서 이제 연방교도소로 넘어갔었어요. 저는 아마 그렇게 중요한 사건이 아니라 재판 끝나면 바로 연방교도소로 가고 그들과 함께 생활을 하게 됐겠죠, 저는. 맞죠.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공포네요.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공포스럽지도 않을 수도 있지만 이게 현실로 맞닥뜨리게 되면은 멘탈이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렇죠. 그리고 다행히도 그 중국 사장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죠. 만약 그분이 안 계셨다면 사실상 그냥 집으로 가는 길 되는 거죠. 진짜로. 연방교도소로 갔겠죠. 네. 오늘 예. 치즈버거님은 진짜 생존 왕입니다. 그때는- 진짜 생존 왕. 와, 이거 치즈버거가 닉네임이 아니야. 이거는 생존 왕님이에요. 생존 왕님. 진짜로 어떤 상황에서든 생존을 할 수 있다. 와, 천운을 타고난 사나이네요.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예, 감사합니다. 정말 생존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규정님들 그러면 편한 밤 보내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와, 진짜 천운이라고밖에 얘기를 할 수 없는 분이에요, 이분도. 제가 여러분들께도 파란만장한 삶을 사셨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보통 삶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을 수 없는 일들을 생각보다 치즈버거님은 많이 겪으셨대요. 저한테도 맨 처음에 이야기를 해주셨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또 어떤 일들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천운을 타고난 사나이는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해외에 가셨을 때는 항상 조심하시고 해외에 대해서 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